28배 강태준, 대한민국 최고의 IT 제국 YS그룹의 최연소 CEO. 그는 미디어와 대중이 만들어낸 완벽한 아이콘이었다. 냉철한 이성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력으로 크로노스라는 거대한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YS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의 삶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사소한 균열도 용납하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는 수년 전 의문사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지독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견고한 성에 외부의 적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부터 첫 번째 균열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YS 타워 최상층, 그룹의 심장부인 통합보안센터.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거대한 스크린 월 앞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레드 알러트, 섹터 7, 크로노스 코어 시스템의 미확인 접근 발생.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시스템 엔지니어의 다급한 외침이 정막을 깼다. 크로노스. 강태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맡은 후 지난 5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이었다. 국가 방위망에도 일부 적용될 만큼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철벽의 방어 시스템. 그것이 뚫리고 있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스크린에 떠오른 알 수 없는 코드 라인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침입자는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방화벽을 우회하고 있었다. 육중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블랙 슈트 차림, 평소와 다름없는 냉막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실내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패닉에 빠진 직원들을 지나쳐 메인 콘솔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기괴할 정도로 우아한 코드 라인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파괴나 정보 유출이 목적이 아니었다. 침입자는 마치 시스템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해하며 조롱하는 듯 했다. 팀장, 상황은? 대표님, 침입자가 방어 로직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 봅니다. 마치 시스템 설계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태준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코드를 훑었다. 분명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었다. YS 내부 구조를 꿰뚫고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자였다. 침입자는 가장 깊숙한 곳, 크로노스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듯했다. 태준의 지시가 즉각적으로 떨어졌다. 섹터 5와 6을 즉시 폐쇄해 물리적 차단 감행하고 해당 서버로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을 섹터 5의 더미 서버로 유도해. 지금부터 3분 침입자를 가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혼란에 빠졌던 팀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전략은 단순했다. 적을 막을 수 없다면 유인해서 가두는 것. 그러나 침입자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더미 서버로 유도되는 순간 모든 공격 코드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 중앙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방패의 심장에 구멍이 났다. 더 깊은 곳을 보라. 알테미스. 모두가 그 메시지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강태준의 완벽한 크로노스에 결함이 있다는 선언이었다. 강태준의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차가운 흥미와 불쾌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박 팀장에게 돌아섰다. 당장 이 아르테미스의 IP를 추적해 YS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2시간 안에 내 앞에 대령해. 추적은 지독했다. 아르테미스는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전문가였다. IP는 전 세계를 몇 바퀴나 돌며 보안팀을 농락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YS의 슈퍼컴퓨터가 총동원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끝에 공격의 진원지가 밝혀졌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표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뜻밖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화려한 오피스텔이나 비밀스러운 연구소가 아닌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응시했다. YS의 심장을 뒤흔든 천재 해커가 이런 허름한 곳에 숨어있단 말인가? 혹은 이것조차 교란을 위한 함정일까? 자,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상대는 어떤 자일지 모릅니다. 경호팀을. 필요 없어. 태준은 박 팀장의 말을 잘랐다. 이 비서만 대동한다. 이건 조용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군.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새벽 3시,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탄 방탄 세단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의 3급 2호, 불이 켜져 있었다.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YS 타워의 첨단 기술과 이곳의 낡은 계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이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철컥 하고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태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다. 전문 해커의 날카롭거나 음침한 분위기 대신 얇은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녀는 밤샘 작업에 지친 듯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단했다. 여자는 문 앞에 선 2명의 정장 차림 남자를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윤서연 씨?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추적한 IP의 명의자였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비서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태준이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윤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저히 YS의 철벽 보안을 뚫은 아르테미스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아이가 자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신을 기업 스파이 행위 및 국가기관망 교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압력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오셨나요? 강태준 대표님. 절 잡아가시게요? 서연이 차분하게 되물었다.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며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전 해커가 맞아요. 하지만 적은 아니죠. YS 내부에 진짜 적이 있으니까. 그녀의 당돌함에 태준은 실소했다. 내부의 적, 뻔한 변명이군. 당신이 크로노스를 공격한 이유는 뭐지? 돈인가? 아니면 다른 배후라도 있나? 이유는 제 경고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방패의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 했죠. 서연은 뒤로 돌아 작은 테이블 위에 있던 USB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 그 구멍을 막으려 한 겁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찾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USB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는 크로노스 시스템에 심어진 백도어.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죠. 전 그걸 발견했고 당신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당신들의 방식을 썼을 뿐입니다. 태준은 USB를 받아들지 않고 서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걸 나에게 넘기면 당신의 혐의가 사라질 것 같나?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YS그룹이 그리고
강태준 대표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백도원은 외부가 아닌 YS 내부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만 접근 가능한 곳에 심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당신의 눈과 귀를 속이고 YS의 모든 정보를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다. YS그룹의 존폐가 걸린 내부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가 가장 경계하고 의심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어떤 익숙함이 있었다. 낯설지 않았다. 이 눈빛. 순간 태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비 내리는 밤, 한 기술 컨퍼런스의 뒤풀이 파티. 모든 것이 낯설고 지쳐있던 그날 밤 우연히 마주쳤던 강렬하고도 슬픈 눈빛.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지금은 이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태준이 드디어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진실을 밝히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YS가 이 일로 전하. 제 가족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전 단지 더 큰 재앙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태준의 시선이 집 안쪽으로 향했다. 작은 아이 방으로 보이는 문이 닫혀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이 비서, 현 시간부로 이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해. 그리고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3가급 2호 문을 돌아보았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윤서연, 저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차가운 리무진 안. 태준은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나타난 균열.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선 알 수 없는 여자.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의 5년 전 기록까지 전부. 강태준은 YS타워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밤을 샜다. 그의 앞에는 윤서연이 넘긴 USB가 꽂힌 노트북과 이 비서가 방금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크로노스의 백도원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내부 최고위층의 소행이 분명했고 그 화살표는 명백하게 그의 숙부이자 YS그룹의 2인자인 강민철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가 정말 숙부란 말인가.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윤서연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녀는 천재였다.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보안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학생 시절 이미 세계적인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었다. YS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참가를 마지막으로 돌연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 마치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1년 뒤 미혼모의 신분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 그녀는 지난 4년간 아르테미스라는 닉네임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대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조용히 경고해주는 백의의 해커로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서 멎었다. 가족관계란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자, 윤민준, 만 5세. 태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달력의 날짜를 계산했다. 5년 전 샌프란시스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숙부와 이사회의 압박에 밀려 간신히 그룹을 지켜내던 시절. 그는 도피하듯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주변은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때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밤 비를 피해 들어간 호텔바. 혼자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 여자. 그녀는 그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수했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고 총명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했다. 서로의 신분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지만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야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의 계획을 꿰뚫어 보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듯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새벽 그룹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던 태주는 잠든 그녀의 곁에 자신의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그녀가 연락하길 바랐지만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하룻밤은 지독한 현실 속에서 꾸었던 짧은 꿈처럼 잊혀갔다. 그런데 그 꿈의 결과가 지금 이 보고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비서. 태준이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잠겨 있었다. 네, 대표님. 윤민준, 이 아이 사진하고 머리카락 샘플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확보해. 대표님, 하지만 그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비서는 YS의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민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교체교사로 위장 투입된 요원은 아이가 사용한 칫솔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YS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DNA 검사 결과는 12시간 만에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 강태준은 보고서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핏줄이.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그를 속이고 그의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겨왔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동시에 그 허름한 빌라에서 위험한 백도어를 파헤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강민철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즉시 윤서연을 호출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YS그룹이 소유한 호텔의 가장 안전한 펜트하우스였다. 윤서연은 자신이 왜 다시 불려왔는지 의아해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USB를 넘긴 이후 태준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강태준의 분위기는 지난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떤 집요함이 뒤섞인 폭풍전야의 눈빛이었다. 앉아. 태준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져 있었다. USB는 확인하셨습니까? 제 말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테이블 위로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미끄러뜨렸다. 서연의 시선이 서류의 제목과 그 아래 적힌 숫자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 그날 밤 당신이었군.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전 YS의 보안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보안 문제?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내게서 더 중요한 걸 훔쳐갔어. 내 아들을.
그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방어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감히 나를 속이고 5년 동안 내 아이를 숨겨?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나? 서연은 그 모욕적인 말에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어렸다. 돈. 당신 같은 재벌 3세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나요? 내가 왜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알아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당신들의 그 오만함, 그리고 당신들 주변의 더러운 암투. 난 내 아이를 그런 진흙탕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5년 전 그 하룻밤은 그녀에게도 꿈같은 순간이었지만 그가 YS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은 악몽이 되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웠다. YS그룹의 후계 다툼이 얼마나 잔인한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그 싸움의 볼모가 되거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다.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오직 민준이만을 지키며 살아왔다. 당신이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그녀의 아픈 곳을 찔렀다. 당신은 이미 내 숙부의 감시망에 들어왔을지도 몰라. 당신이 크로노스의 백도어를 건드렸으니까. 그들이 당신 뒤를 캐다 민준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땐 어쩔 거지? 당신 혼자 그 낡은 빌라에서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다. 태준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민준이는 내 아이야. 태준이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혼란은 가라앉고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다. YS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야. 내가 내 아들을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해둘 것 같아.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은 그의 힘에 눌려 주춤거렸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해, 윤서연. 당신 아들을 지키고 싶다면 내게 와. 내 보호 아래로.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차가운 재벌 CEO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강렬한 소유욕과 책임감을 느꼈다. 태준은 그의 아들을 찾아냈고 그는 절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두 사람의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운명의 끈이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선언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지만 그의 논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YS그룹의 후계자를 둘러싼 암투. 그녀가 크로노스의 백도어를 건드린 순간 그녀는 이미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서연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굴복이었다. 아들을 위한.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변보호 및 공동양육에 관한 계약서라는 차가운 제목을 달고 있었다. 서명해. 계약서의 내용은 철저히 강태준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었다. 첫째, 윤서연과 윤민주는 즉시 강태준이 제공하는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긴다. 둘째, 강태준은 두 사람의 신변을 YS그룹의 최고 수준 보안팀을 동원해 24시간 보호한다. 셋째, 윤서연은 이 계약 기간 동안 강태준 대표의 개인 보안 컨설턴트 직함을 가지며
크로노스 백도어 사건의 후속 조치를 비밀리에 수행한다. 넷째, 강태준은 윤민준의 법적 후견인 자격을 가지며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출생 비밀은 두 사람의 합의 없이는 절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이건 노예 계약이에요. 법적 후견인? 당신은 민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빼앗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태준이 차갑게 응수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5년의 대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컨설턴트 직함은 당신이 내 주변을 맴도는 것에 대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거다. 내 숙부는 이미 당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거다. YS의 보안을 뚫은 해커를 내가 처벌하지 않고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당신을 내 약점으로 볼 테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펜을 집어드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반쯤 내어주는 이 기막힌 계약서에 그녀는 결국 이름을 적었다. 이살리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철저한 보안 속에 숨겨진 숲속의 현대식 저택이었다. YS그룹의 VVIP들만 이용하는 비밀 벙커이자 휴식 공간이었다. 사방이 통유리였지만 특수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저택 전체가 강태준이 설계한 또 다른 크로노스의 축소판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호수가 있었지만 그곳은 거대한 황금 새장이었다. 서연과 민주는 충직한 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저택에 들어섰다. 엄격해 보이는 중년의 집사와 경호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우와, 여기 꼭 성 같아.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저택을 뛰어다녔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저택에 도착했다. 낮에 본 냉혹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슈트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민준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대한 로봇 상자가 들려 있었다. 태준은 거실에서 복잡한 논리 퍼즐을 맞추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태준의 손에 들린 로봇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안녕, 태준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살면서 5살 아이를 상대해본 경험이 전무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나는 강태준이라고 한다. 태준이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으며 로봇을 내밀었다. 이건 선물이야. 민준이가 서연을 힐끗 쳐다봤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받았다. 우와, 이거 갤럭시 포트리스 신형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이 비서에게 요즘 5살 남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뿐이었다. 아저씨, 근데 이거 조립 너무 어려운데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민준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봤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런 사소하고 따뜻한 놀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 그가 마주했던 서연의 눈빛을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아 복잡한 부품들을 집어들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태롭고 또 가슴 아픈 풍경이었다. 황금 새장에서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태준이 회사로 출근하고 서연은 민준이를 돌보며 저택에 갇혀 지냈다. 밤이 되면 태준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간
태준과 서연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민준이 식단이야. 알레르기가 있으니 주방에 전달해줘요. 보고서다. 백도어의 흔적을 분석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들은 민준이의 부모와 고용주와 컨설턴트라는 두 가지 역할을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태준은 민준이에게 서툴렀다. 그는 아들에게 최고급 드론, 최신형 태블릿, PC 등 물질적인 것들을 쏟아부었다. 민준이는 처음엔 좋아했지만 이내 시큰둥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태준이 민준이에게 개인 교사를 붙이겠다고 통보하자 폭발하고 말았다. 5살 아이한테 무슨 하버드 출신 튜터예요. 민준이는 지금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놀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이 저택안이 놀이터보다 안전해. 그리고 내 아들이라면 최고가 되어야지. 태준이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당신 아들, 민준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감정 없는 인형으로 키울 생각 말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태준의 손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정 없는 인형이라 내가 그렇게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숨겨온 외로움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태준 역시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라며 단 한 번도 따뜻한 가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역시 그렇게 키워졌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쳤다. 민준이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서연은 낮의 다툼으로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크로노스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망설이다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고 있었다. 무서워. 엄마. 흑. 태준은 어쩔 줄 몰라 침대 옆에 섰다. 그는 누군가를 달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뻣뻣하게 서서 말했다. 울지 마. 천둥일 뿐이야. 아니야. 괴물이 창밖에 있어. 태준은 한숨을 내쉬고는 침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옛날에 아주 거대한 성을 지키는 기사가 있었어.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크로노스라는 방패로 둘러싸여 있었지. 어떤 괴물도 어떤 번개도 뚫을 수 없었어. 그것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태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는 어느새 태준의 손가락 하나를 꼭 쥔 채 다시 잠이 들었다. 태준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반쯤 닮은 콧날과 서연을 닮은 눈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한편 YS그룹 본사, 강민철 부회장의 집무실, 그의 아들이자 그룹 상무인 강지훈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강태준 그놈이 크로노스 보안 감사를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둔 백도어 접근 로그가 전부 삭제됐어요. 강민철은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 그 해커년 짓이겠지. 태준이가 그 여자를 잡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곁에 둔 모양이야.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요. 그놈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다. 강민철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완벽한 놈일수록 약점은 치명적인 법이지. 태준이가 그토록 감추려는 그 여자가 혹시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면? 태준이가 왜 그토록 서둘러 방패를 고쳐 세우는지 알아봐야지. 강민철은 수화기를 들었다. 미스터 조, 강 대표가 요즘 자주 드나드는 별장이 하나 있을 거야. 쥐새끼 한 마리라도 좋으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 특히 그 여자,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것까지. 그 시각, 숲속의 저택.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정원에서 웃으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였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 모습을 수백 미터 밖 숲속에 위장한 망원 렌즈가 지켜보고 있었다. 셔터가 눌리는 소리, 타깃 확인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렌즈가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어린아이,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전화를 받는 강민철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아이? 강태준과 여자, 그리고 아이라. 퍼즐이 맞춰지는군. 숲속 저택의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강민철 부회장은 미스터 조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과 윤민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태준이 놈, 5년 동안이나 이런 엄청난 약점을 숨기고 있었군. 강민철이 혀를 찼다. 아버지, 지금 당장 저것들을 터뜨릴까요? YS그룹의 후계자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스캔들이면 이사회에서 놈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강지훈이 흥분해서 외쳤다. 아직이다, 지훈아. 강민철이 그를 제지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면 의심을 사기 쉽지. 지금은 태준이가 그 여자를 왜 곁에 두었는지 그 명분을 먼저 깨뜨려야 한다. 강민철은 사진 중 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태준의 차에 오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골라냈다. 태준이는 저 여자가 보안 컨설턴트라고 이사회에 보고했지. 그렇다면 그 컨설턴트가 사실은 대표이사를 협박한 범죄자라면 어떨까? 강지훈은 아버지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아, 크로노스를 공격했던 해커 아르테미스가 바로 저 여자라는 사실을 흘리는 거군요. 그렇지. YS를 공격한 해커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빌미로 거액의 계약을 맺고 비밀 별장에 숨겨주었다. 완벽한 배임 행위이자 추악한 스캔들이지. 강민철의 눈이 번뜩였다. 가서 가장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언론사를 골라. YS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할 정도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YS그룹 강태준 CEO, 크로노스키로 공격한 여성 해커와 밀월 의혹. 심층 취재. 5세 아이는 누구? 대표의 약점 잡아 거액 요구.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이 온통 강태준과 한 의문의 여성,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YS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막대한 기밀을 빼돌린 후 이를 무기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되었다. 그녀가 5년 전 이미 강태준과 사적인 관계였으며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아 YS를 협박하려 했다는 악의적인 추측이 사실처럼 포장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민준이의 사진은 서연의 낡은 빌라 앞에서도 찍혀 있었다. YS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택 안, 서연은 태블릿 PC를 든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얘졌다. 그녀가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협박의 도구, 사생아, 그녀의 아들에게 붙은 끔찍한 꼬리표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보호인가요? 마침 아침 일찍 저택에 들러 상황을 파악하려던 태준에게 서연이 태블릿을 집어 던졌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렸다. 민준이 얼굴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럴까봐. 내가 이래서 5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민준이를 욕심내서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녀가 태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태준은 그녀의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 역시 이런 식의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 적들이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할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진정해. 이건 강민철의 짓이야. 누구 짓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민준이는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어. 당장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내가 어디로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질게. 제발. 민준이만은.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렸다. 이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강민철 부회장 측에서 대표님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사면 초가였다. 이사회에 출석하면 강민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불참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의 시선이 무너져 내린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인한 아르테미스가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은 어미 짐승일 뿐이었다. YS타워 긴급 이사회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철은 비통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운을 뗐다. 강 대표,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YS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강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저 여자가 그 아르테미스라면서요. 회사를 공격한 해커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호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강태준 대표.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태준의 해명을 기다렸다. 강민철이 결정타를 날렸다. 강 대표, 지금이라도 수습해야 하네. 그 여자를 당장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그리고 그 아이는 안타깝지만 조용히 해외로 보내는 편이 YS를 위해. 닥치시죠, 부회장님.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자의 결단이었다. 이 비서, 지금 당장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대표님, 지금은 여론이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단 하나도 빠짐없이 30분 주겠다. 태준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YS의 위기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YS의 대표로서 제가 직접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YS가 공격받는 방식 그대로 30분 뒤 YS타워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마비 상태였다. 강태준은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단상 위에 섰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질문이 쏟아지기 전에 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아침 기사에 대해 YS그룹의 대표로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기사에 언급된 윤서연 씨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저를 협박한 해커가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YS의 크로노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저에게 경고해준 뛰어난 보안 전문가입니다. YS는 그녀에게 막대한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예상했던 해명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가 YS를 공격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내부의 배신자가 모든 정상적인 보고 채널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YS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기사에 나온 아이는 정말 강 대표님의 아들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태준의 입에 고정되었다. 태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택의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제발 부인해줘. 맞습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기사에 나온 윤민준 군은 제 아들입니다. 로빈은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하지만 태준이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잠재웠다. 윤서연 씨는 기사에서처럼 저를 이용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저의 무지와 무책임 속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홀로 제 아들을 훌륭하게 지키고 키워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제 아들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태준은 카메라 렌즈를 마치 저택에서 보고 있을 서연을 바라보듯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윤서연 씨와 제 아들에게. 제가 최근 그들을 재보호해둔 것은 YS 내부의 불순한 세력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오늘 기사에서처럼 비열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YS그룹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오늘 이 순간부터 제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그것이 누구든 YS 내부의 그 어떤 세력이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찾아내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태준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폭탄 선언에 경악했다. 저택 거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준은 그녀를 지켰다. 그녀가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다. 그는 그녀를 꽃뱀이 아닌 전문가로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로 세상에 공표했다. 그날 밤늦게 지친 기색의 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그랬어요? 서연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인정했어요? 그냥 부인할 수도 있었잖아요.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다. 부인했다면 그가 낮게 말했다. 그건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니를 나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서연의 뺨에 흐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고.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윤서연.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황금 세장 안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은 YS그룹을 뒤흔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숲속 저택 안의 세 사람에게는 기묘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세상이 그들을 스캔들이라 명명했을 때 강태준은 그들을 가족이라 선언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황금 세장은 외부의 폭풍우를 막아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태준은 집무실을 아예 저택의 서재로 옮겨왔다. YS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었다. 그는 윤서연을 맞은편에 앉혔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컨설턴트가 아니야. 태준이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그의 눈은 전날의 격정은 가라앉고 다시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은 아르테미스로서 내 파트너가 되어줘야겠어. 강민철 부회장, 아니, 내 숙부를 무너뜨릴 파트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태준이 자신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면 이제 그녀가 그를 지킬 차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백도어, 단순한 정보 유출 통로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난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스템 로그를 다시 분석해봤어요. 그 통로는 YS의 재무 시스템, 특히 해외 투자 및 R&D 프로젝트 자금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재무 시스템,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숙부가 그룹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건 의심했지만 크로노스까지 이용할 줄은 몰랐는데 그 이상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지난 5년간 YS 바이오라는 자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신약 개발 사업 기억하세요?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추진했던 사업이었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임상 실패를 이유로 강민철 부회장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키고 관련 자회사도 청산했어.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바로 그거예요. 서연이 화면에 여러 개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청산되었다는 그 자회사의 자금이 지난 5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에 있는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도어는 이 자금 세탁의 흔적을 시스템상에서 완벽하게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태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고 그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왔다는 증거였다. 숙부가 아버지의 꿈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건가? 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잠깐만요.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타이핑을 멈췄다. 이상한 암호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제네시스 관련 마지막 보고서인데 이건 강민철 부회장이 삭제한 목록에 없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덧 창밖은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식사도 잊은 채 모니터에만 집중했다. 그때 서재문이 빼꼼 열리더니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아저씨, 앉아요? 서연은 그제야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민준아, 왜 깼어? 미안해, 엄마가... 로봇이 팔이 안 움직여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태준이 사준 갤럭시 포트리스를 들고 왔다. 태준은 복잡한 심경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그룹에 명운이 걸린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아들은 고장난 로봇 팔 때문에 울상이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봐.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손으로 로봇의 복잡한 관절을 살폈다. 그의 손은 섬세했지만 장난감을 다루는 데는 서툴렀다. 이 부품이 잘못 끼워진 것 같군. 그가 혼잣말을 하며 작은 부품을 이리저리 돌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CEO가 아들의 장난감과 씨름하는 모습. 그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됐다. 태준이 로봇 팔을 움직여 보이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와, 아저씨 짱이다. 민준이는 기쁨에 겨워 태준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태준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따뜻한 아이의 천.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온기였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준이를 다시 재우고 서재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드디어 풀렸어요. 서연이 말했다.
암호화된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재무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음성 파일과 메모였다. 민철이가 제네시스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 놈이 연구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을 잡았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YS를, 내 아들 태준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에는 강민철이 해외의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임상 데이터 조작을 넘어 사고를 위장한 살인 청부의 정황이 담긴 끔찍한 내용이었다. 녹음된 날짜는 태준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아, 아버지. 태준은 모니터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를 휩쌌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떨리는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 그녀의 침착하고 강인한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5년 전 그날 밤 태준이 불현듯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신을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 모두가 나를 이용하려 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 그런데 당신 눈은 달랐어. 그냥 당신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았어. 태준이 고백했다. 나도 기억해요.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YS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아주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비로소 5년 전 그 하룻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이끌린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운명의 증거였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때 왜 연락하지 않았지? 내가 명함을 남겼는데. 두려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의 세계가, 그리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들이, 그리고 민준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도망쳐야 했어요. 내 아이를 당신 아버지처럼 비극적인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이제 뼈저리게 이해했다. 그는 서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서툰, 하지만 절박한 포옹이었다. 미안해. 이제야 알게 돼서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연은 그의 등 S등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건 정황 증거예요. 강민철을 법정에 세우려면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미스터 조라는 인물 혹은 이 자금 세탁을 도운 스위스 계좌의 주인을 찾아야 해요. 태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위한 냉철한 이성으로 바뀌었다. 나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고 지금은 나를 돕는 사람이 한 명 있지. 누구요? 이 비서. 그는 단순한 내 비서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수족이었지. 아마 이 모든 비밀의 마지막 조각을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태준은 즉시 이 비서에게 연락했다. 이 비서,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줘. 아주 중요한 물건을 확인해야겠어.
칠흑 같은 어둠이 숲속 저택을 감쌌다. 이 비서는 강태준과 윤서연이 내민 음성 파일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가 사망한 그날 빗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차체를 홀로 지켰던 사람이었다. 선대 회장님, 이 비서의 목소리가 잠겼다. 저는 그저 비극적인 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감히 강민철 부회장께서 이런 짓을... 이 비서님, 태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당신에게만 맡긴 무언가가... 이 비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의 비밀을 꺼내놓을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대표님께서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YS의 왕관이 아니라 YS의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이 비서가 만년필의 캡을 돌리자 그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대 회장님께서 강민철 부회장을 의심하시고 비밀리에 모아오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원본 데이터와 개인 금고의 비상키가 들어있습니다. 서연이 즉시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화면에는 태준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비망록이 나타났다. 그것은 강민철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YS를 차지하기 위해 손을 잡은 해외 불법 세력과의 커넥션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 스위스 비밀 계좌의 주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계좌, 채투스 AG, 태준이 파일에 적힌 암호명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비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별도의 정보 라인을 남겨주셨습니다. YS의 공식 라인이 아닌 회장님의 개인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들이라면 이 세트 AG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선대 회장님께 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서연이 경고했다. 강민철 부회장은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 비서님이 움직이는 걸 알면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해야 합니다. 이 비서가 태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께서는 두 분과 도련님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이 진흙탕 싸움의 마지막을 막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은 그의 충성심을 막을 수 없었다. 몸조심하게, 이 비서. 이건 명령이야.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 비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비장해 보였다. 한편 강민철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깨뜨릴 듯이 쥐고 있었다. 미스터 조로부터 온 보고는 최악이었다. 강태준이 기자회견으로 여론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숲속 별장에서 윤서연과 함께 과거의 데이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이 비서가 그 별장을 빠져나와 그들의 스위스 라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병헌, 그 충직한 개새끼가 아직도 죽은 주인을 잊지 못했군. 강민철의 목소리가 살기로 가득 찼다.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님? 태준이의 팔다리를 잘라야지. 태준이가 가장 믿는 사람. 그놈이 마지막 증거를 찾기 전에 사고를 준비해.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게. 브레이크 고장 같은 뻔한 수법 말고 음주운전 차량이 덮친 것처럼 위장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미스터 조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 비서는 몇 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돌며 여러 명의 정보원을 만났다. 마침내 새벽 2시,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체투스 에이지의 실소유주. 그것은 유령 회사를 거친 복잡한 구조였지만 그 끝은 강민철 부회장의 아들, 강지훈 상무를 거쳐 강민철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확보한 모든 자료를 최고 등급으로 암호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료가 강태준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준의 저택보안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는 비상 채널을 열었다. 파일 전송이 시작되었다. 98%, 99%. 그 순간이었다. 이 비서는 자신의 차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는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대표님, 끼익 쾅! 밤의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이 비서가 탄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구겨진 차체 안에서 이 비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앞에 노트북 화면에 뜬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서재. 강태준과 윤서연은 초조하게 이 비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태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 비서의 비상 채널에서 파일이 수신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왔다. 이 비서가 성공했어. 태준이 외쳤다.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최종 보안 프로토콜 실행, 해제 코드 입력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이건 이 비서님이 설정한 암호가 아니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시스템이 강제로 설정한 dying message 프로토콜이에요. 발신자의 생체 신호가 끊겼을 때 발동하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찢어질 듯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경찰이었다. 강태준 씨 되십니까? 이병헌 씨의 긴급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강변북로에서 뺑소니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수화기가 태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태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그는 휘청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다. YS를 지켜야 했기에. 하지만 이 비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유일한 어른이자 충신이었던 그의 죽음 앞에서 태준의 냉철한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태준은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내며 서재의 집기들을 집어 던졌다. 유리창이 깨지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이성을 잃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민철,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서연은 그 폭주하는 슬픔과 분노를 보며 말없이 다가가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태준 씨. 서연이 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 비서님이 목숨과 바꾼 증거가 저기 있잖아요. 저걸 열어야 해요. 이 비서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에 태준의 떨림이 서서히 멎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물, 애쓰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부서진 책상 앞으로 돌아가 깨진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해제 코드 입력. 열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비서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을, 내 숙부의 죄악을 당장 내 눈앞에 가져와. 아모는 아마... 서연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이 비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선대 회장님께 진 빚,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태준이를 YS를 부탁한다. 아모는 약속, promise, 아니면 충성, loyalty. 서연이 여러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읽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태준은 그 옆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수족까지 앗아간 숙부를 향한 복수를 맹세했다. 이 비서의 죽음은 태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불태워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피를 부른 자에게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전쟁의 서막이었다. 서재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깨진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지옥의 불빛처럼 이글거렸다. 윤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다잉 메시지, 프로토콜.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가 남기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열쇠였다. 이 비서님, 서연이 이 비서의 마지막 모습, 그의 충직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다고 했다. 그의 모든 것은 선대 회장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아들인 강태준에게로 이어졌다. 알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암호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의지예요.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태준의 아버지, 선대 회장 강진혁의 이니셜 KJH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이어받은 사람. 그녀는 TU라는 단어를 치고 마지막으로 KTJ, 강태준의 이니셜을 입력했다. K2K,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접근 허용, 파일 복호화, 시작. 이 비서가 목숨과 바꾼 마지막 증거가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 체투스 AG의 완벽한 소유권 증명서였다. 모든 유령 회사의 종착지는 강민철의 아들, 강지훈 상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자금의 최종 승인자는 강민철 부회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에서 빼돌린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도가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5년 전 태준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의 통화 녹취록의 원본이었다. 이전의 파일보다 훨씬 선명했다. 미스터 조라는 자의 목소리와 강민철이 이번에는 사고사로 위장해 브레이크만 손보면 돼. 내 형이지만 YS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그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아버지는 YS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민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어야 했다. 이 비서는 이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태준이 눈을 감았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슬픔은 이미 증발했다. 남은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던 한 남자가 없었다. 오직 심판을 내릴 집행자만이 서 있었다. YS그룹 정기 주주총회 이틀 뒤군. 태준이 벽에 걸린 일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강민철 부회장이 대표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거라고 했어요.
알아. 놈은 그날을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 생각이었겠지. 태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 무대는 준비됐군. 관객들도 모일 테고 내 숙부의 화려한 대관식을 내가 직접 처형식으로 바꿔주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필요해, 아르테미스. 그날 당신은 내 눈이자 내 칼이 되어줘야겠어. 여기서. 이틀 후 YS 타워 컨벤션 홀.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이곳에 쏠렸다. YS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이례적으로 초청된 수십 명의 기자단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의 중앙 의장석에는 강민철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우호지부는 확보되었고 여론은 자신에게 동정적이었다. 강태준은 사생활 스캔들과 충신의 의문사로 궁지에 몰린 위태로운 젊은 왕에 불과했다. 그의 아들 강지훈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반면 강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표가 결국 도망친 건가? 이 비서의 죽음에 충격이 컸다더니 강민철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YS는 그때 육중한 홀의 뒷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홀로 걸어 들어왔다. 수척했지만 그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이었다. 그는 무대 위 자신의 자리로 향하지 않고 천천히 홀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다. 강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강 대표, 아직 자네 순서가 긴급 동의안입니다. 태준이 강민철의 말을 자르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 상정될 대표이사 불신임안에 앞서 YS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한 범죄에 대한 고발을 먼저 진행해야겠습니다. 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제가 한 여성 해커의 협박에 놀아났다고 들으셨습니다. 태준이 강민철을 노려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YS의 진짜 바이러스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심장부에 기생해왔다는 것입니다. 강태준, 지금 무슨 망발을? 강지훈이 소리쳤다.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태준이 자신의 이니어를 가볍게 두드렸다. 시작해, 아르테미스. 숲속 저택의 서재. 윤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는 YS 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정면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 강민철이 준비한 불신임한 PPT가 떠있던 화면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영상팀, 저 화면 꺼! 강민철이 당황해서 외쳤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그 위로 스위스 은행 세투스 에이지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화면이 분할되며 강지훈 상무의 서명이 담긴 계좌 내역서와 프로젝트 제네시스에서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횡령 내역이었다. 아버지. 저건... 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민철 부회장.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강민철이 발악했다. 조작이라고요? 태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들어보시죠. 서연이 다음 파일을 실행했다. 스피커를 통해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녹취록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사고사로 위장해 브레이크만 손보면 돼. 내 형이지만 YS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강민철 자신의 목소리였다. 홀은 충격과 공포로 마비되었다. 강민철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감히 내 아버지를 YS를 위해서라고. 태준이 연단을 내려와 강민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전,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 진실을 가져오려던 내 마지막 충신, 이병헌 비서까지 당신이 죽였지.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비서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 근처 CCTV에 찍힌 영상이었다. 고의적으로 이 비서의 차를 기다렸다가 덮치는 덤프트럭의 모습, 그리고 그 트럭 운전자가 미스터 조와 접촉하는 사진까지. 내 놈이 어떻게.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준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기고 대기시켰던 것이었다. 강민철 씨,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 씨, 횡령 및 살인교사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강민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준,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태준은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이 비서의 복수,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끌려나가는 강민철에게서 시선을 돌려 홀 한구석의 보안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그 너머에 있을 서연을 향한 그만의 신호였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YS를, 그리고 자신을 구해냈다. 홀은 아수라장이었지만 태준은 그 한가운데서 비로소 5년 만에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1년 후, 시간은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고 YS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강민철과 강지훈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살인교사, 천문학적인 횡령, 배임 혐의는 명백했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YS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들이 남긴 부패의 고름을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강태준은 그 수술을 망설임 없이 집도했다. YS타워의 CEO 집무실.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성주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얼음장 같은 냉기 대신 사람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크로노스 2000형 최종 보안 점검 완료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해커 아르테미스나 비밀 별장에 숨어 지내던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S그룹의 핵심, 통합정보보안센터를 이끄는 최연소 센터장이 되어 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이사진은 경애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능력은 지난 1년간 YS를 노린 수십 차례의 보복성 해킹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증명되었다. 수고했습니다, 윤 센터장. 태준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만이 아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오고 갔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센터장의 모습에서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늘 저녁 늦으세요?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었다. 1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아니, 민준이와 약속했거든. 오늘은 갤럭시 포트리스 말고 블록으로 성을 쌓아주기로.
그거 대표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서연이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대표님 말고.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태준 씨라고 불러줘. 둘만 있을 땐. 두 사람의 입술이 가볍게 포개졌다. 5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에서 시작된 인연은 5년의 단절과 1년의 격동을 거쳐 이제야 비로소 견고한 현재가 되었다. 그 주 주말 맑게 갠 하늘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추모공원을 찾았다. 강태준의 아버지 강진혁 회장과 충직했던 이병헌 비서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태준은 흰 국화를 내려놓았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손을 꼭 잡은 민준이가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태준이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너무 늦게 모든 걸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YS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가족, 이젠 제가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는 옆에 이 비서 묘비를 바라보았다. 이 비서님, 당신의 충성,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제 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십시오. 민준이가 서연의 손을 놓고 태준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묘비에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비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빠를 지켜주셔서요. 태준은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태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과거의 모든 슬픔과 분노, 복수심이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용서와 평화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숲속에 황금 새장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쇼룸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장난감과 서연의 책들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연은 테라스로 나갔다. 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태준이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당신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줬어요. 민준이에게 아빠를 줬고. 서연이 그의 팔에 기댔다. 아니. 태준이 그녀를 돌려세워 마주보았다. 그의 손에는 YS의 경영권이나 재산이 아닌 작고 반짝이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계약이었지. 5년 전 그 밤은 운명이었고 1년 전 오늘은 전쟁이었어. 하지만 이젠 온전한 내 마음을 주고 싶어.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철한 재벌 CEO 강태준이 한 여자를 위해 무릎을 꿇었다. 윤서연, 지난 5년간 당신은 나 없이 내 아들을 지켰고 지난 1년간 당신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켰어. 이제 내 남은 평생을 당신과 민준이를 지키는 데 쓰고 싶어. 나 같은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민준이의 아빠로 받아주겠어.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거,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이 남자의 진심이었다. 네, 그럴게요, 태준 씨. 태준이 일어나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보다 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축복처럼 반짝였다. 몇 주 후 제주의 푸른 바다 앞, 거대하고 화려한 재벌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YS의 임원 몇 명과 서연이 해커 시절 알고 지냈던 몇몇 동료들, 그리고 두 사람을 돕다 세상을 떠난 이 비서의 가족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턱시도를 입은 태주는 더 이상 얼음의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만을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윤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그때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이가 반지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엄마, 아빠, 여기 반지.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태준과 서연은 마주보며 웃었다. 태준은 반지를 집어들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윤서연, 당신은 내 완벽했던 계획 속 유일한 변수였어. 그리고 이젠 내 인생의 유일한 상수가 되었지. 사랑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서연도 반지를 들고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 당신은 내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폭풍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돌아갈 유일한 집이었죠. 사랑해요. 내 온 마음을 다해.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들의 맹세를 증명했다. 민준이가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달려와 그들을 힘껏 껴안았다. 태준은 서연을 안은 채 다른 한 팔로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재벌 CEO는 하룻밤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찾아냈고 그 아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을 되찾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어떤 크로노스 방패보다 더 견고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푸른 바다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